천재 김수학,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신 대비 두 번째 영상입니다. 본문 학습이 끝나고요. 핵심 강의라고 해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잡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평가 문제집에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앞서서 본문 학습할 때 제가 언급했었던 내용들이고요. 새로운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작가, 독자, 사회문화적 요 요소들을 가지고 살펴본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맥락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독자의 관점에서, 작가의 관점에서, 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가의 맥락에서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자 한다. 즉,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독자 맥락은요. 내 삶에서 그늘과 눈물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독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와닿게 좀 더 좁은 의미, 협소한 의미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작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그 다음에 작가의 작품 경향, 또는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건 작품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 또는 이 작품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언급한다면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독자 맥락은요. 독자 개개인의 감상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에 깨달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독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독자가 이 작품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자신의 느낌과 감상을 위주로 말하고 있다 하면 독자 맥락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단원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소단원 활동에서 앞서서 충분히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자,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본문 해석을 할 때 언급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햇빛과 그늘, 기쁨과 눈물이 대조적인 시어인데, 자, 여기서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렵게. 그늘의 상징적인 의미는 햇빛이 맑고 눈이 부시다는 거, 또 눈물의 상징적인 의미는 기쁨이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늘과 눈물이 햇빛과 기쁨의 긍정적인 요인을 부각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각이라는 건 더욱더 두드러지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아니,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이 있어야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픔이 있어야만 더욱 빛난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동떨어진, 괴리된 역설적 인식이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다른
견우의 노래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 부분을 역설적 인식이 두드러진 표현으로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맥락이 비슷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역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작가의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이 인터뷰의 내용이 인생은 고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고통이라는 바다에서 목말라 하는 물고기라고 할 수 있죠 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통이라는 바다 비유적 표현이 되겠죠? 목말라 하는 물고기 역시 비유적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라는 바다에서 이 물고기가 목말라 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 기쁨 또는 사랑이 되겠죠. 자, 이 표현은 작가의 굉장히 삶에 있어서의 깊은 인식과 성찰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물고기가 물에 살고 있지만 목말라 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물속에 살아도 목마름을 느끼고 그렇다고 물속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 즉 고통 속에서 기쁨과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을 회피하거나 또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낸 사람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인생이 고통이다라는 작가의 인식을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소단어 활동으로는 자, 이렇게 수업 시간에 활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이 부분으로 가볼게요. 적용, 창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작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작품은 대중가요인데요. 선생님은 사실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어쨌든 가사를 봤더니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사라진 별의 자리가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마음에 살아 숨쉴 테니. 자, 요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라진 별, 요 별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대와 나의 사랑, 과거의 추억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 사랑과 추억이 서서히 옅어져 가지만 한동안은 영원히는 아니지만 한동안은 꺼내보면서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반짝였던 시간들이 옅어져 가더라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쉴 테니 기억이 남아있을 테니 라는 의미겠죠. 여기는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자, 여기라고 하는 건 아마 이별의 시간과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모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 좀 떠올릴 수 있죠. 자,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라는 역설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익숙함의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울 거야. 안 좋아서 헤어진다라기보다는 그리운 시간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더 이상 사랑을 지속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고마웠지만 이제는 서로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까지 가서 사라지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사라지는 게 끝이 아니라 어쨌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자, 여기에 시간이 옅어져 간다라는 표현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옅어져 간다 해서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끝이 아니라 새롭다라고 표현해서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 새로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역설적 인식이라고 하나 더 써둡시다. 보이는 6번을 보면 결국 그래서 기억의 의미는 이제 각자 잘 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고전시가 시조가 됩니다. 시조가 나오면 좀 긴장이 되죠. 내용 이외에도 형식적인 특징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시조의 형식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조는요, 첫 번째 줄 초장, 두 번째 줄 중장, 세 번째 줄 종장. 자, 이렇게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요. 각각의 이 행들이 4개,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마디 사음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잎 오십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이렇게 됩니다. 자, 마디를 나눠봤더니 이 마디에 유독 글자 수가 많죠. 자, 글자 수가 많으면 템포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3장이라고 하고요. 두 마디를 하나의 구라고 해서 6개의 구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4마디씩 한 마디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 그러니까 요 한 구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에 짝을 지어서 전개된다. 자, 이 정도면 시조의 형식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불안하니까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종장의 첫 번째 마디는 3음절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시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한겨울 밤이 가장 긴 동지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잘라서. 자, 밤을 잘랐다. 네, 배어네요. 위에서 나와 있었던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딱 떠오르죠? 춘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둥그렇게 포개서 감는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짓달의 기나긴 밤은 사랑하는 님이 없는 님의 부재하는 시간이면서 임의 부재로 인해서 마음까지 추운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춘풍입을 하면 아마도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날이 이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춘풍입을 하면 사랑하는 임과의 재회, 그리고 마음까지 따뜻할 겁니다. 이렇게 임의 부재와 임의 재회라는 요 상황과 시간적인 대비, 이게 바로 대조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리서리 넣었다 굽이굽이 편다 라고 해서 감는 모양과 펼치는 모양. 자, 요거 역시도 이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음성상징어를 활용하면 우리말의 묘미가 잘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특징이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시조고요. 그 다음에 동짓달 밤을 소재로 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고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나타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서정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정서가 듬뿍 담겨 있다. 감상적이고 낭만적이다.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 감상적이고 낭만적이다. 화자의 정서가 두드러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교과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 시조의 비평문 중에 하나인데 밤에 허리를 베어 이불 아래에 넣었다 펴겠다. 시간을 공간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치환하는 놀라운 상상력,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부분이 가에서도 드러나 있는데 아스라이 하얀 빛을 한동안 꺼내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은 추억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마치 꺼내볼 수 있는 물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모퉁이라고 해서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문제는요, 상상력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나에 드러나 있는 상상력이 두드러진 표현, 가에 드러난 상상력이 두드러진 표현, 이렇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통점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여기서는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 있다. 가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있지만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교과서 또 자습서를 통한 내신 대비는 상당히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날개의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내용을 복습하고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장으로 완성하는 연습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완성하는 연습까지 하시면 내신 대비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학 공통국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문은 현장에서 받겠습니다.